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인생은 견뎌내는 힘보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더 중요하다. 전 그 말을 정말 뼛속까지 체감하면서 살았습니다. 살다 보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왜 자꾸 세상이 저한테만 차가운지, 왜 저만 이렇게 벼랑 끝에 서 있는지 싶은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이유도 없이 저를 뒤틀어보고 상처 주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런 순간에도 쉽게 무너져 버릴 수 없었습니다. 아예 꺾이기에는 도와주신 분들도 많았으니까요. 인생이라는 건 불행하다거나 행복하다고 단정 지을 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마음을 전해드리려고 하니 부끄럽기도 하지만 용기 내서 사연을 적었어요.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사연 들려드릴게요. 저는 지금 30대 중반으로 어디서든 흔하게 볼 수 있는 여자고요. 미술 입시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보통 예술은 감성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감성이 아니라 오기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를 여기까지 끌어올린 사람은 바로 엄마였답니다. 저는 어릴 때 무척 엄한 엄마 밑에서 자랐거든요. 엄마는 겉보기엔 정말 아름다웠고 여리여리했어요. 하지만 속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단단하신 분이었죠. 민주야, 밖에 나가서 어른을 만나면 인사 똑바로 해야 한다. 항상 명심하고 살아야 해. 친구네 집 놀러 가면 신발 가지런히 벗어서 정리해야 하는 거 잊지 말고. 고맙습니다랑 죄송합니다는 입에 달고 살아야 하는 거 알지? 예의는 사람 됨됨이의 기본이야. 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라고요. 이제는 엄마가 무슨 말씀을 하실지 다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라서 매번 강조하게 되는 거야.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 가서 약점 잡힐 만한 짓은 안 하는 게 좋아.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게 현명한 거고. 솔직히 엄마가 워낙 단호하셨기 때문에 야속하고 원망스러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 생일에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는데요. 아무래도 들떠서 신나게 놀다가 좀 어지럽혔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날만큼은 엄마도 너그럽게 생각해 주실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엄마는 정색을 하시더라고요. 민주야, 손님이 왔다 간 자리는 네가 직접 정리해야지. 그 정도 책임감은 가져야 하는 거야. 앞으로는 누구든 데리고 오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구나. 그땐 무슨 생일에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방식이 틀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날 이후로 누구를 집에 초대할 때는 준비부터 정리까지 스스로 해냈거든요. 엄마는 여자 혼자 애를 키우고 있다 보니 어디 가서 나쁜 소리 들을까봐 강하게 키우셨던 것 같아요. 게다가 엄마는 누구의 도움 없이 저를 책임지셔야 했기 때문에 공장에 다니면서 상상도 못할 고생을 하셨죠. 엄마가 다니던 공장은 조립 라인이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곳이었는데요. 하루에 서너 번 휴식 시간이 있다곤 했지만 그마저도 마음 편히 있을 순 없다고 하셨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 부품을 맞춰야 했기 때문에 조금만 느려도 반장이 와서 소리 지르고요. 똑같은 동작을 몇천 번씩 반복하다 보면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는 건 일상이었대요. 심지어 냉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곳이라 한여름에는 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한겨울에는 손끝이 얼어붙을 정도였다고 하셨죠. 하지만 그마저도 어디 한 군데 안 다치고 퇴근한 날이면 운이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귀가하면 녹초가 되는 게 당연했을 텐데 엄마는 저에게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우리 딸 오늘은 학교에서 어땠어? 별일 없었던 거야? 엄마한테 다 말해줘봐. 우리 딸이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엄마도 궁금하니까. 저야 항상 같은 하루를 보내죠. 엄마는 이제 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고생 많으셨을 텐데 얼른 주무세요. 많이 피곤해 보여요. 엄마는 제 숙제도 봐주시고 잠들기 전까지 항상 제 이마에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저는 엄마의 굳은 살이 제 살에 맞닿아올 때마다 항상 마음이 쓰라렸던 것 같아요. 엄마가 저 하나만 바라보면서 겨우 버티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저만 바라보며 지내시기엔 너무나 고운 얼굴을 갖고 계셨어요. 주변에서 엄마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던 거죠.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사실이 동네 사람들 눈에는 참 많은 상상의 여지를 줬나 봐요. 엄마가 길을 걷기만 해도 남자들이 추파를 던졌는데요. 결코 엄마는 원하는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동네 아주머니들 눈엔 그게 아주 눈엣 가시였나 보더라고요. 민주 엄마는 참 나이도 안 먹어서 좋겠다. 누가 보면 모델인 줄 알겠다니까. 어디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쳐다보더만. 한 번 미인은 죽을 때까지 미인인가 봐. 옆에 애가 있는데도 남자들이 사족을 못 쓰는 걸 보면. 그런 시선을 즐기는 거 아닐까? 솔직히 애가 어린데 재혼하지 않고 혼자 학바리처럼 키우고 있는 게 이상하잖아. 일부러 여러 남자들 관심 다 갖고 싶어서 한 남자한테 정착하지 않는 걸지도 몰라. 엄마는 특별히 뭘 잘못한 것도 없으셨는데 뒷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 듣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일부러 엄마 흉보는 아주머니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공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 아주머니들 중에도 못살게 구는 경우가 많았죠. 무슨 진상도 아니고 엄마를 노골적으로 갈구더라고요. 엄마는 집에 돌아와선 그저 씩 웃으며 다 지나가는 거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 미소 뒤에 쌓였을 분노와 눈물이 안타까웠어요. 이쯤 되면 인간들이 왜 이렇게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건지 참 궁금할 지경이었죠. 그러다 한 번은 어떤 동네 아주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쌍심 지켜고 막말을 퍼부으시더라고요. 결국 저는 참을 수 없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천박하게 웃으면서 돌아다닌 이유가 뭐야? 누굴 꼬시려고 그러는 거냐고. 아주 그냥 온 동네 여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겠어? 니까지 것 하나 때문에 왜 남편 단속하느라 걱정해야 돼? 아줌마,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하셨는데요? 예쁜 게 죄라도 되나요? 우리 엄마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이 또 어디 있다고 괴롭혀요? 아줌마 아니어도 우리 엄마 힘드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아줌마가 못난 걸 우리 엄마 탓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이렇게 분노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동네 아주머니도 눈에 띄게 당황하시면서 몸둘 바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의 시선을 피해 도망가 버리셨어요. 엄마도 입을 다무지 못하시던 걸 보면 많이 놀라신 것 같았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만류하시더라고요. 괜히 성질 나쁜 사람한테 잘못 걸리면 난처해진단 거였죠. 그러면서도 엄마는 든든하다고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민주가 엄마 지켜주는 거야?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커서 든든해진 거지? 엄마도 너무 감동받았어. 네가 엄마 딸이라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앞으로도 엄마 눈물 날 때마다 우리 딸 생각하면서 힘내야겠다. 그렇게 저는 엄마랑 단짝 친구 같은 사이였습니다. 서로가 있었기 때문에 아빠가 없더라도 괜찮았어요. 있다가 없는 거라면 빈자리를 느꼈겠지만 원래 없던 거라 아무 생각이 없었죠. 그저 엄마만 제 곁에 있어준다면 무엇이든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이상하게 피하는 것 같고 힐끔힐끔 보는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박민주, 니네 엄마 남자 휘두르고 다닌다며? 하늘이 아버지가 니네 엄마랑 바람났다던데? 뭐 어떻게 하고 돌아다니길래 남의 남자를 건드려? 괜히 니네 엄마 때문에 우리 아버지 걱정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뭐라는 거야? 우리 엄마 공장 다니느라 바빠서 나 말고 누구 만나지도 못해. 도대체 너희 어디서 그런 말을 듣고 다니는 거야? 너희가 직접 보기라도 했어? 말 함부로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저는 엄마 대신 억울해서 뚜껑이 열리고 눈깔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요. 저는 바로 냉정하게 소문의 근원지를 찾아 추적해 나갔어요. 우리 엄마의 명예를 지켜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거죠. 그런데 소문을 시작한 애는 저랑 아는 사이도 아니었어요. 저랑 악연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뜬금없이 이따의 말을 퍼뜨리고 다니는 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참지 않고 머리채를 잡아 대판 싸웠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공격했다는 이유로 엄마는 학교에 불려오셨어요. 공장에서 근무하시는 도중에 전화를 받으신 거라 헐레벌떡 뛰어오셨더라고요. 엄마가 고개를 조아리며 사죄하는 모습을 보니 속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았죠. 선생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민주가 원래 이러는 애가 아닌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가정에서 충분히 지도하겠습니다. 괜한 일로 얼굴 붉히게 돼서 너무 민망하네요. 엄마 고개 드세요. 제가 괜히 난리친 게 아니라고요. 저 계집애가 먼저 엄마 보고 하늘이 아버지랑 바람났다는 말 퍼뜨리고 다녔대요. 친구들이 다 제 입에서 나온 소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서 모두 까발려버렸습니다. 그제서야 그 계집애랑 걔네 어머니가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사과하더라고요. 그런데 엄마는 제가 왜 싸움을 일으켰는지 아시고는 오히려 저한테 미안해하셨어요. 엄마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우리 민주가 자꾸 이런 소문 때문에 스트레스 받게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이날 들었던 엄마의 사과는 지금도 제 가슴에 박혀서 아물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주눅드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속상하더라고요. 다음날 학교에선 우리 엄마에 대한 소문이 헛소문이라고 퍼졌어요. 소문 주동자였던 계집애는 지가 잘못한 거 알아서 그런지 아싸가 되고 말았죠. 그렇게 저랑 엄마는 서로 지켜주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엄마 공장에 놀러 갔는데요. 하필이면 그날 갑자기 불이 나버렸어요.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난리도 아니었죠. 그런데 엄마는 저를 찾아내서 꽉 껴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랑 함께 건물 밖으로 뛰어내리셨어요. 덕분에 저는 살아남았지만 엄마는 돌아가시고 말았죠. 엄마를 잃고 난 뒤 세상에 혼자 남겨진 느낌은 생각보다 훨씬 참혹했어요.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웠고 아침에 눈을 뜨면 왜 다시 깨어났는지 원망스러울 정도였죠. 엄마, 제발 돌아와 주세요. 왜 하필 저만 남겨두고 가신 거예요? 저한텐 엄마밖에 없는 거 아시잖아요. 이게 현실이란 걸 믿을 수가 없어요. 일상을 지속해 나가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중에 저는 엄마를 대신해서 돌봐줄 보호자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고아원으로 가게 됐어요. 솔직히 어딜 가도 엄마가 없긴 마찬가지라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딱히 겁나지도 않았고 불안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글쎄 제가 가게 된 고아원 원장이 소문 주동자였던 계집애의 어머니더라고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실실 나왔습니다. 어머 민주야, 비록 우리가 안 좋은 일로 만나긴 했지만 어쨌든 서로 초면은 아닌 거잖아?
넌 앞으로 나한테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된다. 이제 더 이상 속상해하지 않아도 돼. 우리 고아원 안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게 도와줄게. 고아원 원장은 세상에서 가장 천사인 것처럼 저를 맞이해줬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고아원에서 지내야 한다는 사실이 꺼림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어디 갈 곳이 따로 있나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머물러야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뛰쳐나가 버리고 싶었죠. 그런데 그 계집애도 저한테 품은 원한을 잊지 않고 있었나 봐요. 본인이 아싸가 되어버린 건 제 탓이 아니고 자업자득인 건데 저만 보면 노골적으로 째려봤습니다. 그리고 쓰잘데기 없이 귀찮은 방식으로 저를 괜히 괴롭혔어요. 그저 유치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일일이 대응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게다가 제가 고아가 됐다고 해서 친구들이 돌아선 게 아니잖아요. 고아원에서 그 계집애가 발작해봤자 학교에선 전부 제 편이었어요. 민주야, 쟤는 왜 자꾸 너를 저러고 쳐다보는 거야? 아직도 너 때문에 지가 혼자가 된 거라고 믿고 있나? 처음부터 헛소리 짓거린 건 본인이면서 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민주, 네가 괜히 고생한다. 그러니까 반성이나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무지막지한 소문을 낼 생각을 해? 지금도 치가 떨려. 속이 음침하다고 생각하니까 올리고 싶지도 않아. 민주야, 걱정하지 마. 우리는 다 네 편이니까. 학교에서 친구들이 반갑게 대해주고 선생님들도 따스하게 대해주시니 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다시 밝게 웃으며 지내고 있던 어느 날 뜻밖의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바로 고아원 원장의 미래를 직관하게 된 거예요. 경악스럽게도 고아원 원장과 한 차에 타서 끌어안고 있는 사람은 하늘이 아버지였습니다. 너무 기가 차서 발이 바닥에 딱 붙어버린 것만 같았어요. 불륜 당사자는 따로 있는데 그 딸이 애꿎은 저랑 우리 엄마를 걸고 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비밀을 그냥 입 다물고 넘길 수 없겠더라고요. 바로 하늘이 어머니를 찾아가서 고아원 원장과의 사이를 파보라며 익명의 편지를 두고 왔습니다. 얼마 안 가서 하늘이 아버지와 고아원 원장은 덜미가 잡혀 난리가 났죠. 이거 진짜 돌아버린 년 아니야? 남들 앞에서 선한 척 좋은 사람인 척은 혼자 다 하더니 어디 남의 신랑을 건드려? 네 애 보기엔 안 부끄럽냐? 우리 하늘이랑 네 애랑 같은 학교 다니는 거 뻔히 알면서. 아니, 사랑이 그렇게 이성적인 생각으로 가능한 건 줄 아세요?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마음이 가는 걸 어떡하라고요. 하늘이 어머님의 매력이 있었으면 이런 일 없었겠죠. 저만 탓하지 마세요. 고아원 원장은 하늘이 어머니한테 제대로 머리채 잡혔습니다. 그리고 사연에 옮겨 적을 수 없는 쌍욕을 퍼부었고 멱살까지 잡아 흔들며 응징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하늘이 어머니를 탓하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잘못은 고아원 원장이 저질렀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고아원 원장은 본인 배우자한테도 이혼당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본인 어머니가 겪는 수모를 지켜보면서 이 기집애가 저를 의심하더라고요. 박민주, 네가 우리 어머니 곤란하게 만든 거지? 솔직하게 말해봐. 너 우리 어머니 고아원에서 살고 있는 주제에 배응망덕하게 일 벌린 거 아니야?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탈도 할 수 있는 건데 너 때문에 이게 뭐야? 그걸 왜 나한테 책임을 돌려? 너희 어머니가 진짜 바람났는지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나는 네가 우리 엄마 보고 하늘이 아버지랑 바람났다고 소문냈는데 설마 진짜 상간녀는 너희 어머니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본인 어머니 허물을 남한테 뒤집어 씌우면 안 되는 거잖아. 당연히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발뺌했습니다. 그 계집애는 저를 계속해서 범인으로 추측하는 것 같았지만 증거를 찾아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익명의 편지도 일부러 왼손으로 썼고요.
나름 치밀하게 꼬리를 잘라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고아원 모녀는 심증으로 저를 지목한 것 같았습니다. 저를 노골적으로 찬밥 취급하기 시작했거든요. 예를 들어 저녁 시간이 가까워오면 일부러 저한테 심부름을 시키더라고요. 제가 겨우 심부름을 마치고 밥을 받으려고 하면 이미 대부분의 반찬과 국물은 사라져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저는 거의 김치랑 밥으로 저녁을 때워야 했던 겁니다. 저를 괴롭혔다가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니 이렇게 은근슬쩍 소외시키더라고요. 민주야, 빨리 오지 그랬어. 설마 간단한 심부름조차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네. 아무래도 계속 심부름 해보면서 익숙해지는 방법밖엔 없겠다. 그러면서 사람이 성장하고 배우는 거니까. 우리 어머니처럼 생각해주는 고아원 원장님이 또 있을 것 같아? 너는 우리 고아원에 온 걸 감사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해. 너 같은 애한테도 친절을 아끼지 않은 우리 어머니가 존경스러울 정도라니까? 이 계집애는 저랑 동갑이니까 유치하게 굴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었는데요. 고아원 원장이 똑같은 수준으로 저를 괴롭힐 때면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어른이면서 뭐 하는 건가 의문스럽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 미술 선생님이 저한테 재능이 있는 것 같다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특히나 더 마음에 들었던 칭찬이었어요. 하지만 깊이 파고들기엔 준비물부터 여러모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스러웠죠. 그런데 학교 미술 선생님은 제 재능이 이대로 썩히기 안타깝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직접 나서서 제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저는 후원자분 덕분에 미술을 본격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고아원 원장은 이마저도 탐탁지 않게 여기더라고요. 아니, 아이 돈이 그냥 돈도 아니고 너무 아깝지 않으세요? 제가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해봐야 뭐 얼마나 대단하게 그리겠어요. 어차피 성과도 크게 안 나올 텐데 투자하기엔 너무 아깝네요. 저는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후원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마음껏 꿈꾸며 성장하기를 바라서 후원하는 거예요. 꼭 결과를 내라고 강요하기 위해 도와주는 건 아닙니다. 다음부턴 그런 말씀 삼가해 주세요. 괜히 애가 부담스러워할까 봐 걱정되네요. 고아원 원장이 삐딱하게 굴든 말든 후원자분은 생각을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아원 원장을 훈계하듯이 반박해 주셨죠. 고아원 원장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저는 후원자분에게 감사할 뿐이었어요. 저랑 아무런 관계가 없으심에도 믿고 지지해주는 분이 계시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죠. 그렇게 제가 그림으로 칭찬받고 주목받으니까 그 계집애도 질투가 났나 봐요. 어느샌가 미술을 시작하겠다며 뽐내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유명한 학원에 등록시켜주기로 했어. 게다가 도구도 전부 비싼 걸로만 사주셨다고. 너랑 나랑은 출발선부터 아예 다른 인생이야. 겨우 후원 조금 받게 됐다고 들떠 보이던데 네가 많이 실망하게 되겠다. 주제 파악하겠네? 하지만 이 계집애는 도저히 뭘 그리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노력할 생각은 안 하고 저를 끌어내릴 생각이나 하더라고요. 일부러 제가 그림대회 예선 제출하기 위해 그림을 그려놓으면 물을 엎지르는 식으로 방해했습니다. 뻔히 눈에 보이는 수작을 부리니까 어이없었죠. 하지만 제가 그냥 당하고만 있을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 계집애가 그렇게 나올 줄 알고 미리 2장을 그려뒀습니다. 그 계집애가 물 엎지른 건 습작이었던 거죠. 제가 무사히 예선 작품을 제출하고 본선까지 제출하게 되니까 아주 그냥 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미대를 목표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장학금으로 합격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후원해주겠다는 분이 계셨거든요. 저는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 만큼 최선을 다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합격 소식까지 받아낼 수 있었죠. 그런데 합격하고 나서 막상 등록하려고 하니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후원자분이 사정이 있으시다고 해서 후원이 취소됐어. 그러게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노력하지 그랬니? 네가 그 정도 실력은 아니었나 보다. 기대 많이 했을 텐데 실망스럽겠어? 제 마음은 속상하고 억울했지만 누구를 탓할 순 없었습니다. 제가 맡겨둔 돈도 아니고 도와주겠다고 하다가 불발된 거니까요. 감히 따질 자격도 없었던 거죠. 지금까지 후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한 상황이잖아요. 저는 어쩔 수 없이 합격한 미대에 등록을 못해서 대학을 못 갔습니다. 겉으론 애써 침착하게 받아들인 척했지만 속은 문드러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계집애는 완전 살판나서 날아다니더군요. 고아원 원장이 승무원 학원에 보내준 덕분에 대학에 붙었거든요. 그 계집애는 저를 포함해서 고아원에 있는 또래 애들 앞에 서서 마음껏 자랑했습니다. 일부러 얄밉게 제 앞을 어슬렁거리더라고요. 대학이라고 해봤자 학교 다니는 거니까 뭐 얼마나 달라지겠나 싶었다? 그런데 새내기라는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뛰는 거 있지. 앞으로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드라마 주인공이 된 기분이야. 당연히 고아원에 있는 또래 애들은 그 계집애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원장의 딸이라면서 정작 그 안에 있는 애들을 배려하지 않는 심보가 불쾌하더라고요. 그래서 지 잘난 맛에 떠들어대던 주둥이를 멈추고 한마디 해줬어요. 그동안 원장님이 들인 돈이 있는데 그렇게라도 성과가 나와서 천만다행이다. 너희 어머니는 성과가 안 나올 것 같으면 투자하기 아까워하시는 분이잖아. 미술학원 때문에 속 좀 끓이셨던 것 같던데 되게 좋아하시겠다.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그 정도 큰 돈 들인 건 아니거든? 누가 들으면 내가 엄청 돈 갖다 버린 줄 알겠다? 그냥 내 재능이 뭔지 알아가는 시간이었을 뿐이라고. 제가 대놓고 말해버리니까 그 계집애는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하지만 언짢아 하든 말든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이제 얼굴 볼 일이 딱히 없을 테니까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고아원에서 나와야 했거든요. 그렇게 나갈 생각을 하니 세상이 막막하게 느껴지더군요. 고아원도 딱히 만족스러운 울타리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진짜 저 혼자 인생을 살아가야만 했어요. 게다가 저는 어디 한 군데 기댈 곳 없는 상황이라 생계를 위해서라면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어떤지 알면서도 좀처럼 마음이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오랫동안 그림을 그렸잖아요. 애정을 바쳐 준비했던 일인데 그걸 그냥 접고 돈만 벌기엔 억울했습니다. 결국 저는 직접 돈을 벌어 학원을 다니며 재수하기로 결심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고생길이 뻔히 보이긴 했는데요. 젊었을 때 고생 안 하면 나중에 뭘 어쩌겠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고아원 모녀는 제가 나가는 날 당일까지도 끈질기게 조롱했습니다. 네가 뭘 할 수는 있겠어? 다른 애들은 어떻게든 나가기 싫어서 망설이는데 너는 뭘 믿고 당당한지 모르겠구나. 문 밖으로 나가자마자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깨닫게 될 거야.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받아줄 생각 없으니까 괜히 찾아오지 마라. 얘는 실컷 반성 좀 해야 돼요. 세상 만만한 줄 알고 나갔다가 금방 다시 기어 들어오겠다고 할까봐 걱정이네요. 어디 가서 창피한 꼴 당하더라도 우리 고아원 출신이라는 건 제발 숨겼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제 속마음이 어땠는지 가감없이 설명드리자면 열받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를 우습게 놀리느라 고아원 모녀 둘이 입이 찢어져라 웃고 있었는데요. 둘 다 꿀밤 한 대씩 놔주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나가는 마당에 괜한 일 만들어서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반응해주지 않고 꾹 참았어요. 어차피 인생이 20살에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적표가 분기마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악 물고 노력하면 어떻게든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게다가 엄마는 저까지 키우면서 사셨는데 저는 누구를 챙겨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으니까요. 오히려 열악하지만은 않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저는 알바를 3개씩 뛰면서 학원에 다녔습니다. 민주 씨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 처음 봐요. 꼭 올해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궁금한 게 있으면 절대로 망설이지 말고 물어봐 주세요. 민주 씨한텐 제 노하우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어디를 가나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 사람 처음 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실 저라고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들다고 해서 멈출 순 없었죠. 이때 진짜 많이 성숙해졌던 것 같아요. 막상 후원받지 않고 맨땅에 헤딩하려니까 고생스러웠거든요. 게다가 저는 재수로 바로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예비번호를 받게 됐는데 제 차례까지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결국 저는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했어요. 솔직히 중간에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몇 번이나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도움 주신 분들을 떠올리면 이대로 그만두기엔 아깝고 한이 남더라고요. 그렇게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붓을 들었어요. 결국 저는 20대 중반이 돼서 고생 끝에 겨우 합격했답니다. 게다가 장학금까지 받게 됐어요. 민주 씨처럼 노력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자꾸 운이 안 따라줘서 많이 걱정했어요. 드디어 민주 씨의 고생이 보답받을 수 있게 돼서 마음이 놓이네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텐데 묵묵히 따라와줘서 고마워요. 새내기 된 거 축하해요. 저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이런 의미라는 걸 실감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저도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게 됐죠. 항상 인생을 즐기기보단 누군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야 청춘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축제도 신나게 참여해보고 조별과제로 골머리 앓기도 했는데요. 그냥 다 추억이 될 거라는 걸 떠올리면 힘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내에서 전시회를 준비하게 됐어요. 자유주제라고 하길래 저는 그리운 우리 엄마 젊었을 적 초상화를 그리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엄마 사진을 보며 작품을 준비하는 동안 눈물이 계속 나서 몇 번이고 멈췄던 것 같아요. 하지만 끝까지 마무리한 덕분에 전시회장에 우리 엄마 얼굴이 걸리게 됐죠. 나름 제가 인생을 잘 살아온 것 같아서 뿌듯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시회 마지막 날 총장님이 방문하셨는데요. 제 작품 앞에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신 겁니다. 이 그림은 제 신금을 다 올리는데요. 학생이 그린 건가요? 자세히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우선 모델은 어디서 데려와 그렸습니까? 모델을 따로 구해서 그린 건 아니에요. 저희 엄마를 그린 작품이거든요. 엄마가 많이 고우시죠? 저한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에요. 그래서 첫 전시는 엄마를 닮고 싶었어요. 총장님이 인상 깊게 봐주셔서 기쁘네요. 사실 제 전 배우자 젊었을 때랑 너무 똑같아서 걸음이 멈춘 겁니다. 혹시 괜찮다면 학생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저희 엄마는 이혼하신 적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남은 김필순이세요. 총장님 전 배우자하고 이름 다르지 않나요? 저는 그저 닮은 꼴로 인한 해프닝이라고 가볍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 엄마 조남을 언급하자마자
총장님이 너무 당황스러워 하시면서 주저앉으시더라고요. 심지어 숨까지 거칠게 몰아쉬는 걸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총장님은 겨우 진정하신 다음에 필순인 잘 있냐고 물으시면서 눈시울이 붉어지시더라고요. 저는 생각보다 가깝게 조남을 부르길래 놀라우면서도 생전에 인연이 있으셨나 보다 싶었어요. 저희 엄마랑 아는 사이셨나 보네요. 사실 이미 오래전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도 사진을 보고 그린 거예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헌신해서 저를 키워주신 만큼 첫 전시작품은 엄마에게 바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총장님은 더욱 크게 슬퍼하셨습니다. 전시회장에서 몸을 떨어가며 눈물을 쏟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총장님은 조심스럽게 우리 엄마와 어떤 인연이 있으셨던 건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엄마와 총장님은 과거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이라고 했습니다. 총장님은 집이 찢어지게 가난하셨고 엄마가 그나마 뒷바라지 해주고 계셨대요. 그런데 엄마 집이 빚 때문에 풍비박산 나버리고 만 거예요. 엄마는 친정 식구들과 뿔뿔이 흩어지게 되셨죠. 하지만 총장님은 아직 뚜렷한 직업이 있기보다는 배움을 깊이 파고드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엄마는 어쩔 수 없이 공부해야 하고 목표가 뚜렷한 총장님을 배려해서 헤어지신 것 같더라고요. 내 마음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어차피 우리 결혼을 약속했을 뿐이지 진짜 식을 올린 것도 아니잖아. 언제든 헤어질 수 있는 사이 아니야? 서로 깔끔하게 놔주자. 당신을 사랑하는 동안 행복했지만 이젠 서로 멀어질 때라고 생각해.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그냥 사랑했던 것도 아니고 서로가 아니면 안 되니까 결혼하자고 맹세했던 거잖아. 비록 아직 식은 못 올렸지만 난 이미 당신을 내 아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필순이 너는 사랑이 쉬워? 어떻게 이렇게 헤어져? 미안하다고 했잖아. 이미 내 마음이 떠났는데 억지로 당신 곁에 붙어있기라도 해야 돼? 그냥 헤어지자고. 나 아니어도 당신은 만날 수 있는 여자 많을 거야. 분명히 당신은 잘 될 거니까. 지금은 많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괜히 격려하는 척하면서 나 밀어내지 마. 끝까지 좋은 여자인 척하고 싶은가 본데 나는 평생 널 원망할 거야. 너는 지금 나를 버리고 떠나는 거나 다름이 없어. 그동안 좋았던 추억까지 엉망으로 만들어줘서 정말 고맙다. 총장님은 결혼까지 굳게 맹세했던 엄마의 이별 선고에 배신감을 깊이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오래전 이름에도 당시에 원망하는 말을 많이 내뱉었다며 후회하셨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야 엄마가 숨겼을 뿐 친정이 난리였다는 걸 아셨다고 해요. 게다가 총장님은 그때 지도교수에게 인정받아 외동딸까지 소개시켜주며 사이 삼고 싶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엄마 입장에선 사랑하는 남자의 앞길을 막을 수 없었을 거예요. 총장님은 저한테 과거를 설명해 주시면서 가슴을 쥐어뜯을 정도로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감정이 앞서서 상황을 넓게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분명 필순이도 진정이 박살난 상태라 힘들어하는 기색이 있었을 텐데 제가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그때는 저도 공부하기 바빠서 마음을 헤아려줄 여유가 없었거든요. 어쩌면 제가 어떤 상황인지 깨닫고 돌아주기를 기다렸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총장님의 이야기를 전해들으면서 나름 기억의 조각들을 맞춰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엔 엄마가 총장님과 헤어지고 나신 다음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신 게 아니었을까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엄마는 저를 키우시면서도 친정의 도움을 받지 못했을 정도로 어려우셨거든요. 엄마 성격에 돈에 쪼들리는 상황에서 다른 남자를 만났을 리는 없었어요.
게다가 총장님 이야기를 차근차근 되짚어 보니까 두 분이 이별하시고 제가 태어난 시기를 가늠하면 총장님이 저희 아빠일 것 같더라고요. 총장님 역시 진지하게 저의 존재를 고민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시더군요. 민주 씨만 괜찮으시다면 친자 검사를 같이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필순이와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놓치고 싶지 않은 게 솔직한 마음이네요. 부담스럽게 하지 않을 테니 협조 바랄게요. 저는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엄마가 평생 외로우셨을까봐 걱정이 많았는데 이런 사랑도 해보셨다고 하니 마음이 놓여요. 어쩌면 엄마가 일부러 총장님과 만나게 해준 걸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저는 총장님과 동의하에 친자검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받아보니 저는 총장님의 딸이 맞더라고요. 제가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어쩌면 아빠를 닮았기 때문일지도 몰랐죠. 사실 의심은 지난번 전시회장에서부터 품고 있었지만 진짜라는 결과가 눈앞에 나오니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게다가 총장님도 엄마를 잊지 못해 지도교수 외동딸과의 결혼을 거절하고 혼자 살아오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까지 듣게 되니까 너무 안타까워 미칠 것 같았어요. 진작 엄마가 총장님에게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혔다면 그토록 공장에서 고생하지 않아도 되셨을 거고 지금까지 우리 곁에 살아계실지도 모르니까요.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풀려나가는 게 아니라는 걸 이미 한참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야속한 적은 처음인 것 같다. 필순이가 지금까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가 얼마나 고되게 저를 키워주셨는지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나거든요.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엄마랑 총장님이 제외할 수 있도록 뭐든 하고 싶어요. 저랑 총장님은 엄마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는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동안 엄마를 먼저 떠나보내고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들려드렸어요. 그리고 원래 말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제가 현역 수험생 시절 이미 대학에 합격했음에도 후원이 취소돼서 등록을 포기하고 다시 대입 준비했다는 것까지 실토하게 됐죠. 그런데 총장님은 표정이 완전히 굳어져 버리시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고생했다는 것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후원이 취소됐다는 사실 자체를 수상하게 여기시는 거였습니다. 후원이 잘 이어지고 있다가 갑자기 취소됐다는 건 수상하지 않니? 심지어 미리 알려준 것도 아니고 네가 대학에 합격했다고 하니까 끊어진 게 영 뒤숭숭하게 느껴지는구나. 아무래도 내가 왜 그랬던 건지 알아봐야겠다. 그렇게 총장님은 직접 나서서 후원 취소 사건의 전말을 알아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완전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고아원 모녀가 그동안 후원금을 횡령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만 거예요. 민주야, 그 두 것들이 파렴치한 만행을 저질러 왔더라. 너는 현역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던 거야. 그 두 것들이 지들 욕망 채우겠다고 고아원에 들어온 후원을 훔쳐간 거라고. 이 두 것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후원자한텐 제가 대학 불합격했다고 둘러댔고요. 저한테는 후원자가 사정이 생기는 바람에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거예요. 심지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고아원 모녀는 저 하나 괴롭히려고 가로챈 게 아니라 습관처럼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서 사용해왔던 겁니다. 결국 총장님은 직접 나서서 후원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셨어요. 당연히 선한 의도로 지원해 주셨던 분들은 분노하셨죠. 결국 고아원 모녀는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당했습니다. 물론 이걸로 그간의 만행을 벌하기에는 부족했죠.
당연히 형사고발까지 진행됐고 후원자들은 반환 소송까지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든 후원금 갚으려고 노력할게요. 지금 당장은 너무 큰 돈이라 돌려드리기 어렵겠지만 기회만 주신다면 죽을 때까지 갚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좋은 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합니까? 좋은 일 한 번 했으니 면죄부를 달라는 거예요? 솔직히 저희보다 진짜 후원금이 필요했던 아이들한테 사과하셔야 하는 거라고요. 후원금만 받았으면 인생이 어느 정도 다르게 나아갔을지도 모르는데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저도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애들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들을 돌보다 보면 정신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저 살아보겠다고 정신건강을 위해 조금 갖다 쓴 거라고요. 그런 식으로 애들 탓하면서 변명하지 마세요. 당장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해서 이미 벌어진 일이 사라지진 않잖아요? 소송은 계속해서 진행할 거고 평생 애들한테 미안해하면서 사세요. 고아원 모녀는 어떻게든 변명하려고 했지만 후원자들 앞에선 아무런 소용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아원 모녀는 사이좋게 감옥에 갔는데요. 법원에서 내려진 손해배상 판결 때문에 가진 재산을 탈탈 털리고도 모자라 출소 후에도 갚아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분들이 전부 판결문 들고 강제집행 들어가겠다면서 이를 바득바득 갈고 계시더라고요. 그동안 어지간히 살갑고 다정한 척 해댔으면 배신감에 치를 떠시는 분들도 적지 않았어요. 아니, 다른 돈도 아니고 애들 도와주려고 보낸 돈인 거 알면서 잘도 뒷딸한테 썼나 보네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억울하다는 것 같은데 아주 그냥 감옥에서 썩다가 나온 다음에도 집요하게 돈 받아낼 거예요. 꿈에서도 제가 나오게 해줄 겁니다. 다들 선한 마음으로 후원하셨을 거라는 걸 알아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후원자분들 중에는 제 사연을 듣고 마음 아파하시면서도 기특하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 미대까지 들어간 게 너무 기특하고 대단하네요. 미대가 그냥 공부만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림도 얼마나 그렸겠어요. 이렇게 혼자 다 해냈다면 앞으로도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보내주신 성원 덕분에 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랐어요. 절대로 제가 받은 것들 잊지 않고 베풀면서 살아갈게요. 안 좋은 사건을 통해 대면한 거긴 하지만 후원자분들을 한 분 한 분 만나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선한 의도를 가진 분들이 보내주신 귀한 후원금이 그 두 것들의 사적인 욕망에 충족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그 두 것들이 진정 반성하고 있다면 인생을 바쳐서라도 무조건 갚아나갈 각오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아빠를 만났기 때문에 여유가 생기기도 했는데요. 대학 다니는 동안엔 미술 입시학원에서 강사 자리 아르바이트를 다녔습니다. 처음엔 제가 감히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게 어색하고 떨렸지만 미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매 수업 열정을 쏟았어요. 단순히 그림만 그리고 떠나는 수업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러다가 한 번은 주말반 고등학생 아이가 수업이 끝나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선생님, 혹시 선생님도 입시를 준비하실 때 포기하고 싶거나 힘든 순간이 있으셨어요? 저는 분명 그림을 좋아해서 이 길을 택한 건데 너무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순간이 자꾸 찾아와요. 그럼 나도 엄청 많았지. 선생님은 20대 중반에 겨우 대학에 들어갔어. 그 사이에 몇 년을 정체되어 있던 건데 얼마나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겠니?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야. 너도 학원을 그만두지 않고 주말에도 성실하게 나오는 걸 보면 열정만은 여전한 것 같은데? 그런가 보네요.
저는 그림이 뜻대로 그려지지 않은 것보다 제가 좋아하던 일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두려웠거든요. 다시 마음을 다잡아봐야겠어요. 감사드립니다. 제 말을 듣고 아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때 진짜 마음이 울렁거렸습니다. 단순한 아르바이트를 위해 와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한테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대학 생활을 성실히 하면서도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나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번 월급은 고스란히 모아다가 다른 고아원에 기부했죠. 저 역시도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니까요. 물론 시간이 될 때면 기부뿐만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아이들이 미술 재료를 나눠주면 눈을 반짝이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월 1회는 시간을 내서 미술 수업도 자원봉사 형식으로 진행했답니다. 덕분에 저는 대학 생활부터 아르바이트, 봉사까지 쉬는 날이 사라졌는데요.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한테 의미 있는 경험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자랑스럽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원래 여기 들어오고 나서 잠을 못 자고 있었는데요. 이상하게 그림 그리는 날이면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그림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고아원에 있다가 그림을 계속 그리게 된 거야. 그 마음 꾸준히 간직하고 노력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네 방식대로 멋지게 자라날 수 있어. 선생님도 어릴 땐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 이렇게 너희를 만나게 된 걸 보면 잘 살아온 것 같아. 항상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려야만 했던 제가 돌려줄 수 있게 된 건 정말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엔 서로 주고받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치열하게 바깥을 오고 가면서도 가족을 소홀히 하지 않는데요. 바로 제 가족은 오랫동안 존재도 모르고 살았지만 피부치라는 걸 알게 된 아빠예요. 아빠도 긴 세월을 혼자 살아오셨고 저 역시도 인생이 외로웠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를 곁에 두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일부러 시간 내서 전시회나 미술관을 같이 다니며 서로의 취향을 공유하고요. 관람을 마치고 나오면 근처에서 맛있는 거 먹으러 돌아다닙니다. 아빠는 그동안 딱히 가족이 없으셨기 때문에 맛집을 찾아다닌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딸이 생겼으니까 궁금한 게 생기면 지체하지 말고 알려달라고 말씀드렸답니다. 우리 부녀는 가끔씩 공원에 가서 벤치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커피 한 잔을 하는데요. 그 시간이 정말 멈춰도 좋을 정도로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엄마가 일부러 너를 내가 있는 학교에 합격시킨 건 아닐까? 네 엄마가 너나 나나 고독하게 살아가는 걸 보고 마음 아파했던 거지. 네 엄마는 얼굴도 고왔지만 마음씨가 가장 고왔던 사람이라 지금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빠는 제가 세상에 있는 줄도 모르셨고 저도 아빠를 찾을 생각조차 없었잖아요. 요즘 너무 행복해서 이 일상에 엄마가 없다는 게 정말 아쉽지만 엄마를 그리워하는 만큼 아빠에게 효도할게요. 날 고생해서 키운 사람은 네 엄마인데 그 덕으로 전부 내가 누리게 된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나도 그동안 너를 혼자 뒀던 만큼 아빠로서 최선을 다해볼게.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의지하도록 해라. 아빠랑 저의 사이엔 너무나 긴 공백이 존재하는데 어느새 조금씩 채워지고 있는 걸 보면 가족은 가족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아르바이트로 했던 일을 직업으로 삼아 열심히 살고 있어요. 학생들 가까이에서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저한테는 잘 맞더라고요. 사실 저에겐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인생을 돌아보다가 글로 적게 된 겁니다. 우리 아빠에게도 노력하는 멋진 사람을 만나서 미래를 약속했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 아빠에게 제가 얼마나 알콩달콩 잘 지내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제 사연이 누군가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됐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누군가한테 작은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게요. 이렇게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